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웹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웹 심포지움은 주식회사 아이메디신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이신 서울대학교 강승환 교수님께서 비대면 멘탈 케어를 선도하는 솔루션 건식 뇌파 스캐너 및 AI 분석 솔루션을 활용한 뇌질환 관리 꿀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강승환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 전문의를 취득한 후 통증의학 펠로우를 거쳐 서울대병원 통증의학센터 임상조교수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간호대 교수를 재직 중이며 국가 참조표준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인 뇌파 데이터 센터를 맡아 아시아 최초의 성별, 연령별 표준 정량 뇌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이메디신을 설립해서 이를 상용화하여 뇌파 분석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는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하여 산자부 장관상을 수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강의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화면 하단에 질문하기란에 입력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강의를 마치시고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작년 3월 달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것을 많이 바꿨죠. 우리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고 의료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 의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원격 의료의 성장세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일상적인 질병과 함께 삶이 이제 비대면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면서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큰 이 시대의 변화와 거기에 맞는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저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을 해서 변화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순응하고 변화를 또 주도하면서 그 속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몇 차례 웨비나에서는 주로 정량 뇌파의 기본적인 원리와 뇌파를 이용한 브레인 매핑에서 어떤 패턴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거를 임상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비밀병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건식 뇌파 장비를 저희가 그동안 개발했습니다. 사실 요즘 기술 개발이 참 눈부시죠.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그 아마존 설립자 그리고 스페이스X 그 앨런 머스크 양대 회사에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민간 주도의 우주 여행이 그 가능해지는 첫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 요즘 뭐 플라잉 슈트라든지 플라잉 카 같은 그런 정말 옛날에는 SF 영화에서나 봤었던 그런 디바이스들이 나오는데요. 저희도 역시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개발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 예전에 같으면은 영화에서나 본 뇌파 스캐너가 지금 이제 우리 손안에 들어와서 언제 어디선지 사람의 뇌 기능을 뇌파를 중심으로 해서 스캐닝을 하고 바로 현장에서 분석하며 더 나아가서는 리얼타임으로 브레인과 컴퓨터를 인터페이싱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사람의 의식이 가상의 현실과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의 근간이 이제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량 뇌파, quantitative EEG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그널로서 측정된 것을 그 안에서의 숫자나 그래픽으로 정량적인 지표들을 발굴하는 것이죠. 사실 의사는 본과 1학년 때 해부학을 기초로 해서 의학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분자의 양을 가지고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파장이나 시그널이라고 하는 형태는 가장 흔하게 접한 것이 심전도지만 심전도도 이 파형을 보고서 임상적으로 출하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제 난해하죠. 다행인 것은 이런 뇌파 신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뇌공학적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시각화된 정보들을 제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장 형태의 이 뇌파 신호를 정량화해서
임상에 활용할 때 주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를 보시면은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제 진동 주파수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 공간에도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무선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대역 주파수의 파장들이 막 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파장과 신호에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인코딩 되어 있죠. 그래서 뇌파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동에 각각의 서로 다른 주파수에 있어서 코딩되어 있는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파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양적으로 이 포지셔닝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뇌파를 접할 때 알파파나 델타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파장에 있어서의 각각의 주파수를 서로 분류해서 파장과 세기를 이제 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왜 지진파 같은 것들 연구할 때 보면은 지표면에 전달되는 파동을 가지고서 진앙지를 우리가 추정하듯이 뇌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두피지만 실제 뇌파가 발생하는 것은 두피가 아니고 뇌 자체거든요. 대뇌피질의 그레이마타, 그래서 피라미달 셀 레이어에서 사실은 이제 뇌파가 발생하는 게 그 진앙지로서 팡하게 되면 쭉 이렇게 이제 퍼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두피에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부위에서 측정된 뇌파를 가지고서 그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어떤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는 뇌파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이렇게 역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는 이제 전체로 다 나오지만 특히 이제 로컬라이징된 이제 질환들, 스트로크라든가 아니면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같이 아주 로컬라이징된 특정 패턴의 특정 영역에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질병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특정 그 기능이 다른 주변에 비해서 확 떨어져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뇌파들을 추적해가지고 어느 부위가 지금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로컬라이징 해주는 데 있어서 컴포넌트 분석 같은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뉴로사이언스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많은 브레인의 디스오더들이 단지 어떤 국소적인 뇌 영역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항진되어서만이 아니라 여러 서로 다른 뇌 영역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뇌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허브 역할하는 곳이라든지 그 중요한 이제 패스웨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 특정 인지 기능이라든지 정서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들 많이 이제 알려지고 뇌 네트워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이런 뇌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죠.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신호들이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그 파동의 발생하는 형상들에 있어서 그것의 유사성을 가지고서 기능적인 관련성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두피에 측정된 것을 마치 이제 fMRI 같이 3D로 뇌 기능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신호의 그러니까 유사성과 동질성을 통한 기능적 연결성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뇌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의 변이성입니다. 이런 이제 분자를 기반으로 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대 특정 분자가 얼마나 지금 양이 얼마냐 가지고서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MRI랑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특정 타임에 있어서의 그 모양새를 가지고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리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 그 리듬이 있습니다. 월경주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사람의 이제 그 수면각성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주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 거기에 맞게 체온도 조금씩 변하고 혈압도 변하죠. 뇌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사람의 이제 인지적인 활동이 500 마이크로세컨드, 즉 0.5초 이내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주파수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정보 처리들이 이제 감각 정보가 들어와서 통합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퍼셉션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코그니션, 디시전 메이킹, execution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러한 중요한 이 타임 다이나미시티, 동적인 정보 속성을 우리가 단순히 한 타임 프레임에서의 정량화된 수치만 가지고는 다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동의 형태를 또 저렇게 이미지로 전환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다양한 딥러닝 기술들을 적용해서 저 파동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디코딩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미지 같은 정지된 이미지나 이런 토포그래픽 맵 같은 건 이제 정령 QEG를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동적인 차원에서 영상 이미지는 이걸 보고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디텍션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AI 엔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의 각 주파수 갖고 있는 의미들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델타파에서 이제 감마파까지의 이제 주파수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질병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파수 대역은 4Hz 대역부터 해서 20Hz 한 중반 정도까지입니다. 4Hz 미만이나 30Hz 이상 되는 경우는 좀 더 이제 익스트림한 케이스죠.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입박이 와가지고 그 부분이 확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원래 그 델타파라고 하는 것은 뇌 활동이 거의 없는 깊은 수면이나 아니면 코마 상태일 때나 발생하는 그런 뇌파인데 정상적인 그 성숙한 뇌에 있어서도 완전히 한 부분이 이제 입박이 돼가 죽어버리면은 거기서는 실질적으로는 뇌파가 굉장히 느린 뇌파들이 발생을 하죠. 이제 그다음에 뭐 튜머 같이 다른 곳과는 이제 아예 아이솔레이션 된 그런 영역들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타파나 알파파나 베타파 이런 것들은 어떤 파가 절대적으로 나쁜 파고 좋은 파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컨디션에서 어떤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는 레스팅 스테이트에 맞는 뇌파가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고 어텐션을 할 때는 어텐션에 맞는 뇌파가 발생을 해야 되고 슬립을 할 때는 슬립에 맞게 명상을 할 때는 명상에 맞게 그렇게 그 사람의 자기 인텐션에 타당한 뇌파가 각각 이 밸런스를 맞아야 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디프레스 되고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어텐션이 디스트랙트 되고 내가 원치 않는데 기억력이 잘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오고 이런 것이 이제 비정상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면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졸릴 때라든지 아니면은 명상을 하는 깊은 이제 내적으로 집중하는 상태라든가 뭔가 깊은 프로블럼 솔빙을 통해서 내적으로 아주 고도하게 집중하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세타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세타파가 발생을 하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 세타파가 계속 발생하면 사람은 자꾸 집중이 떨어지다가 이제 디스트랙트가 되고 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패턴화가 된다면 그거는 어떤 뇌 기능의 디스펑션을 의심을 하고 이밸류에이션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파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보통 성숙된 뇌파는 알파파가 보통 한 9.5Hz에서 10.5Hz 사이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파파라고 하는 게 뇌 전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살라무스에서 페이스메이킹을 해가지고 살라무스와 콜텍스 간에 보통 1초에 9.5에서 10.5번 정도를 서로 이제 인포메이션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이 알파파가 예를 들어서 뭐 알파파가 원래 후두엽에서 제일 강하죠. 근데 후두엽이 아니라 뭐 측두엽이라든지 전두엽 같이 엉뚱한 데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알파파가 나온다면 그 영역도 기능이 뭔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파라고 하는 것은 그 파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그 뇌파가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느냐 같은 그런 지정학적인 정보를 같이 종합해 가지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것도 조금 짚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면은 이 델타파라든지 세타 알파파, 베타파라고 하는 것이 각각 뇌의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베타파가 도미넌트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깨어 있고 뭔가 정상적인 인지 기능 활동을 할 때는 12Hz에서 한 20Hz, 뭐 굳이 좀 브로드하게 얘기한다면 한 10Hz에서 20Hz 사이에서의 그런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1초에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정보 처리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다 이제 경험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의과대학 다닐 때는 항상
벼락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수많은 정보를 눈에 바르고 할 때는 막 이제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면서 뇌가 이제 열이 받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초당 처리해야 될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15Hz, 16Hz 이런 게 아니라 막 23Hz, 24Hz 가다가 너무 막 오버헬름이 되면은 오히려 정보를 처리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기억에 안 남죠. 시험지를 받아볼 때까지 있으면 다행인데 그 전에 사라지면은 이제 못 찍는 거고 그 보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면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던 거죠. 이렇게 베타파를 쓰고요.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12Hz 한 세타파나 알파파는 보통 세타파는 한 4에서 8Hz라고 얘기를 하고 알파파는 한 8에서 12Hz, 뭐 13Hz까지도 얘기하는데 미우 리듬이 아닌 정상적인 알파파는 뭐 거의 12Hz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알파파는 그 살라무스에서도 살라무스를 싸고 있는 이제 그 레티큘란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얘가 1초에 몇 번씩 콜텍스에다가 정보를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저 알파파의 도미넌트 리듬이 형성이 됩니다. 보통 그 학동기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얘가 뭐 도미넌트 프레퀀시가 한 8에서 한 9Hz 정도 좀 느립니다. 자기 이제 원래 영화 때는 막 델타 세타파에서부터 시작하고 뭐 브레인이 머추레이션이 되면서부터 점점 빨라지는데 보통 초등학교가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얘가 한 9Hz 이상 이제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도미넌트 프레퀀시가 정상적으로 머추레이션 된 브레인에 있어서도 9Hz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뭔가 얘는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사오정 같이 그렇게 한 템포 느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파는 4에서 8Hz로 알파파보다 조금 더 느린 파인데 얘는 이제 주로 림빅 시스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프리미티브한. 자, 보시면은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이 더 네오콜텍스로 갈수록 뇌파가 빨라집니다. 빠른 뇌파가 도미넌트 하고요. 더 서브 콜텍스나 브레인스템 쪽 더 밑으로 프리미티브한 브레인으로 갈수록 뇌파가 느립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그럴만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차원적으로 뇌가 지나고 이런 이 동식물들이 영장류를 지날 때면은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인지적으로 더 우월한 종이 되기 때문에 네오콜텍스로 갈수록 초당 처리되는 그런 신호의 횟수, 그 다음에 파장이 빠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이제 수면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깊은 인터넷 어텐션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정보를 이제 안에서 처리하고 브레인의 어디 깊은 곳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뭔가 정보를 끄집어낼 때 저런 세타파가 나타나는데 메모리 그리고 인터널 어텐션 세타파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수면이라든지 뇌사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 가게 되면은 델타파 같은 큰 이 베지터티브 리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베타파가 중심이 되어야 될 그런 어떤 인지 상태라든지 그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느린 뇌파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뭔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 그래프는 가로축은 들어온 정보량, 세로축은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한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보통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크 주파수, 도미넌트 프레퀀시를 중심으로 해서 곱하기 2.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도미넌트 프레퀀시가 10Hz다, 10Hz 알파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20Hz죠. 그럼 10에서 20Hz 정도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지각한 상태에서 아주 효율성을 잘 유지하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이제 도미넌트 프레퀀시가 9.5다. 그럼 곱하기 하면 19죠. 그럼 이제 9.5에서 19 정도 영역에서 그 사람은 정보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떨어질 수가 있겠죠. 막 9Hz, 8.5, 8Hz 이렇게 쭉 이렇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체질에 따라서 병적인 상태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도미넌트 프레퀀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느린 파를 이제 슬로잉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파, 베타파 이상이 증가하면은 패스팅이 됐다고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알파파를 알파 1, 알파 2로 나누는데 그 알파 1과 2로 나누는 기준은
도미넌트 프리퀀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느린 파트는 알파1, 그것보다 빠른 파트는 알파2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파나 알파1 같은 것이 증가되면 슬로잉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이상의 파가 증가되면은 패스팅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해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그 주파수를 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측정된 전극에서, 이제 보통 이제 뇌파를 측정할 때 1020 시스템이라고 해서 19개 전극을 이제 부착에 측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가로를 주파수, 세로를 이제 파워라고 해서 각각의 특정 주파수 대역마다 얼마나 이제 값이 크기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래프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파수를 따로따로 묶어서 19개 채널들을 이렇게 등고선처럼 연결해주는 토포그래픽 맵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은 무궁무진하죠. 실제로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브레인의 펑셔널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건 뇌파가 유일합니다. MRI를 우리가 머리에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엑스레이 찍는다고 해서 인지적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뇌파라고 하는 것이 많은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그동안 활용이 잘 안 됐었는데요. 그 기술적 한계에 크게 4가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뇌파를 측정하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뇌파를 측정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측정하신 분들도 대부분은 다 이 젤을 발라서 전극을 부착하는 컨벤셔널 이지를 활용하셨을 겁니다. 두피에서 측정할 수 있는 뇌파가 너무 약하고 노이즈에 너무나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젤을 발라서야지만이 제대로 된 임피던스 컨트롤과 좋은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밖에는 측정할 수가 없었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헬멧 형태의 장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와이어리스로 선이 없고요. 안에 이제 젤을 바르지 않아도 그 충분한 이제 시그널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이 브러쉬 타입의 전극을 개발을 해서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는 PCB 회로를 장착을 해서 착용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이제 전극의 위치들이 벌어지면서 1020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뇌파 스캐너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뇌파 신호를 사실 정량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매핑을 한다든지 정보를 얻는데, 이게 워낙에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복잡하고 이제 시그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경험과 또 조작의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쓰기가 좀 어려웠었죠. 사실 MRI 같은 거를 찍어도 원래 얻는 로 데이터는 시그널입니다. 파동 시그널인데 그거를 이제 촬영 기사가 소프트웨어로 전처리를 하고 이미지로 재구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보면서 쉽게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뇌파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전처리와 이미지 재현이 쉽게 된다면 임상을 활용할 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애들, 성인, 그 다음에 노인의 노화의 과정에 따라서 뇌파가 자연스러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 변화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뇌파의 전체적인 파워도 있지만 각각의 이제 델타, 세타, 알파, 베타들의 서로 크기의 배합이 서로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어느 한 시점에 측정된 데이터를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나이대에 맞게 소위 말해서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된 점수로 바꿔야지만이 나이라든가 성별에 따른 이 바이어스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참조 표준 데이터를 구축을 한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런 뇌파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변이성까지를 다 포괄한 이런 AI 기반의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뇌파 바이오마커를 이제 개발을 함으로써 진단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저희 장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화면의 윗 그림이 저희가 새로 개발한 아이싱크 웨이브라고 하는 건식 장비를 통해서 측정된 신호고요. 밑에는 컨벤셔널 EEG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아직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신호의 품질이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컨벤셔널 이미지와 유사한 신호 품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극은 HHCl 염화은으로 코팅된 전도성 폴리머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그 병원용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끔 19개 채널들이 1020 시스템에 장착되면서 두상과 쉐입의 크기에 관계없이 오토핏이 가능한 그런 기계적 특허 장치를 구현을 했습니다. 측정하고 나면은 태블릿에서 제어가 되고 측정된 데이터는 바로 클라우드상으로 자동 업로드가 돼서 분석되고 그 결과를 10분 이내에 태블릿상에서 보실 수가 있으며 좀 더 자세한 분석은 웹에 로그인 하시면은 거기서 더 상세한 분석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비밀병기는 지금 또 디지털 테라피가 대세지 않습니까? 뇌파로 스캐닝을 해서 어떤 기능적 이상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문제인데, 저희 이 장비에는 자, 잠깐 이제 또 화면을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이 전극 안에 근적외선 LED 광원이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스캐닝을 해서 또 로컬라이징을 하거나 매핑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영역에 기능 저하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네트워크 상의 문제가 관찰이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자극하는 부위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주파수의 깜빡임의 주파수를 임의적으로 컨트롤 해줌으로써 특정 파장대의 주파수를 자극해주고 뇌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근적외선 LED 테라피 기능들도 같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강의 화면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은 이제 그 QEEG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LED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요즘 이 근적외선 LED를 활용한 치료가 굉장히 또 핫합니다. 간단한 이 메커니즘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식물에 있는 죄송합니다. 엽록체가 빛에 민감하듯이 동물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빛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정 파장의 빛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착하고 있는 근적외선 LED 파장은 스컬을 투과해서 물론 많이 손실되긴 하지만 스컬을 투과해서 뉴런의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 줌으로써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서 뇌 기능을 회복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본 장비는 이제 조만간 의료기기로 인증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모든 인증 시험 테스트는 국내 식약처, FDA, CE, 또 일본 후생성에 그 준하는 모든 인증 시험을 마쳐서 지금 이제 접수가 된 상태고요. 아마 빠르면은 이제 뭐 일주일 이내로 또는 아무리 늦어도 2주일 이내로 지금 이제 허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수가를 청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그 전통적인 뇌파 장비랑 똑같기 때문에 18채널 이상의 각성 뇌파 검사로서 FA141 이게 의원 기준으로 이제 종별 가산 수가를 이제 적용했을 때 약 95,000원 정도의 측정 수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그 소프트웨어로 처리했을 때 이런 수가는 아직 저희 소프트웨어가 지금 신의료 기술 평가 대상으로 불과돼서 아직은 별도의 수가가 지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측정 수가를 청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거 뇌파를 측정을 하면서 그 심박 PPG를 통해서 심박 변이도를 같이 측정 및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저 HRV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등록을 해서 저 이제 심박 변이도 검사인 FY894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정 비급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95,000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그널을 조금 더 확대한 걸 보여드렸는데요. 자, 선생님들 지금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서 어떤 것이 저희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고 어떤 것이 전통적인 이런 습식 뇌파 장비로 측정한 것인지 혹시 구분이 되시나요? 자, 1번이 저희 장비로 측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또는 2번이 저희 장비로 측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히신 분께 선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그림이 전통적인 습식 장비로 측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오른쪽 하단 그림이 저희 장비로 측정을 한 건데, 한번 이렇게 신호 품질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이 드라이 센서를 이용한 장비가 좀 시도가 됐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시그널 퀄리티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많이 활용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젤이라고 하는 완충제가 없다 보니까 노이즈도 굉장히 좀 많이 타고요. 슬로우 웨이브들 많이 혼입이 되고 임피던스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호 품질이 떨어졌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습식 장비하고 저희 장비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파수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했을 때도 눈 뜬 장면, 눈 감은 장면 모두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채널의 코릴레이션이 0.93부터 0.98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눈 뜨나 눈 감으나 한 0.96에서 0.97 거의 두 신호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차이가 100% 일치할 수는 없는 게 동시에 측정을 하진 못했고 바로 이제 하나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 측정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생리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된 신호를 클라우드상에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이전에 이제 많이 소개시켜 드렸었죠. 이게 아이싱크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는 이전과 같이 장비에 측정된 신호를 다시 추출해 가지고 저희 웹에 로그인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로 측정을 하면 측정이 끝나는 순간 바로 아이싱크 브레인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분석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최근에 이제 런칭한 오른쪽과 같은 이런 퀵 리포트 서비스, 즉 인바디와 같이 측정을 했을 때 바로 고객들에게 뭔가 출력해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약된 정보지를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보통 진료용으로 진료에 참고하실 때 쓰시기에는 저 왼쪽 그림 토포그래픽 맵이라든지 아니면 커넥티비티 맵이나 3D 맵 같은 것들이 더 유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검진센터에서의 활용 같은 것을 할 때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 이런 리포트도 또 요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리포트들이 나오는지 제가 조금 더 상세한 리포트 샘플을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다시 제 강의 화면 좀 돌려주시고요. 네, 이제 요 측정을 하면 보통 저희가 iClose로 2분 50초, 2분 30초, iOpen으로 2분 30초로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로레타를 베이스로 한 3D 맵을 통해서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영역 혹은 기능이 과항진되어 있는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의 저하 항진에 그것을 이제 어떤 값을 근간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빠른 파와 느린 파의 이 비율을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스탠다이제이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좌우 영역의 전두, 측두, 후두 두 정엽 쪽에 각각의 기능을 100분위수, 퍼센타일 스코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보통 저희가 16% 이하가 되면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반대로 84% 이상이 되면 기능이 과항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좌표로서도 표현이 되고요. 또 이제 병의원이나 아니면 검진센터에서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로레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브레인의 각각의 세부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모두 저희가 리포트를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리포트를 이제 분석해서 보시면은 저와 같이 이제 주요 기능들이 나오고요. 그 영역을 이제 이미지로 표현을 해놨고, 그다음에 저 기능, 주요 기능의 기능이 저하시 보일 수 있는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좌방구, 우방구에 대한 각각의 표준 점수입니다. 이거를 보시고
이 영역에 지금 몇 퍼센타일 정도의 점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느 ROI 영역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있구나. 좌우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이 있구나. 이런 걸 보시고 설명해 주실 때는 물론 저걸 이제 다 외우시고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이제 뇌 기능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리포트를 참고하셔서 당신의 이 영역에 지금 기능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신데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셨을 때 그분이 평소 때 이제 호소하시는 그런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이렇게 매칭해 보심으로써 이런 이제 설명이라든지 치료 방향을 잡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각각의 영역들을 뭐 전두엽, 측두엽에 이제 메디알, inferior transverse temporal, 그다음에 fusiform entorhinal, parietal carpus, 인슐라 이렇게 쭉 다 이 점수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수가 실제로 측정하신 그 분의 스탠다다이즈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다 구성되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HRV도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자율신경 분석 결과지 HRV 해서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하트레이트나 스트레스 인덱스, RMSSD나 SDNN, 또 교감신경과 부감신경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시면은 그 계산되어 있는 수치와 스탠다다이즈된 퍼센타일 스코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SDNN과 하트레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매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이제 소위 말해서 제너럴 어댑테이션 신드롬을 기반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5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안정기,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컴펀세이션으로서 이제 경계기, 그 다음에 이제 만성기로 넘어가는 이제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이제 저항기,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만성화되면서 피로로 떨어지는 이제 피로기, 그 다음에 번아웃기,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HRV의 여러 가지 피처들을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 상태를 이제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지표랑 그 다음에 여기 HRV에서의 스트레스 인덱스랑 요거를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제 가이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RV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울 분석, 불안 분석을 저희가 개발했는데요. 이건 각각 그 백 디프레션 인벤터리하고 스테이트 트레이트 앵자이티 인벤터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상, 경계, 그 다음에 우울 이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것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HRV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드리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PPT로 돌아가는데 지금 37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술적인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뇌파가 노이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갖고 신호를 처리한다는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그래, 너희들 이렇게 무슨 인바디도 아니고 내 정보를 이렇게 뭐 잠깐 측정해갖고 10분 이내에 각각 수치화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의 이 스탠다다이즈 스코어를 스탠다디제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고요. 감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정형내파를 좀 쓰셨던 분들은 주로 미국의 뉴로가이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시는데 그게 무려 20년 전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피험자도 별로 없고요.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게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밸리데이션도 안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죠. 저희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3세대 놈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뭐 70억 인구를 다 측정해서 표준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된 표준 샘플을 통해서 최대한 밸리디티를 높이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표준화를 했고 커브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를 구분을 한 세계 최초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구축하게 되고요. 관련된 논문은 최근에 Frontiers in Neuroscience, 임팩트 팩터가 한 4.7 정도 되는 꽤 권위 있는 신경과학 저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아까 앞서서 이 커브 피팅들의 추이를 봐도 사실상 남자와 여자의 그 추세선이 서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슷하지 않냐, 큰 차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축적이 되면은 생각보다 꽤 큰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소아청소년기에는 ADHD는 남자애들이 한 3배 많고요. 노인기 알츠하이머 환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한 3배 많습니다. 즉, 그러니까 젠더 이펙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파를 활용해서 어떤 질병을 매핑을 하거나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성별로 분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이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한 아이싱크 브레인 C는 식약처에 등록된 유일한 뇌파 분석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SAMD입니다. 앞으로 진료를 쓰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약간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파동을 치는데 이 정보들이 사실상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것은 기계도 사람이 이제 잘 서머리된 이 족보 노트를 보면은 금방금방 이 핵심을 이해하듯이 딥러닝한테 학습을 할 때도 얘를 잘 가공을 해서 딥러닝이 잘 알아차리게끔 데이터를 잘 가공을 해서 먹여줘야 얘네들이 쉽게 이걸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동 신호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애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정사각형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애들이 세모도 안 됩니다. 세모도 정사각형 이미지로 학습을 하는데 이 이미지 커트를 계속 이제 타임 프레임마다 쭉 바꾸게 되면은 이게 그야말로 이제 영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미지뿐만 아니라 연속된 이미지로서의 동영상을 학습시킴으로써 주파수 그리고 위치 정보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 따른 주파수의 파워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적인 정보를 한꺼번에 학습시키는 그런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저희가 특허를 내서 다양한 이제 딥러닝의 플랫폼 기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알고리즘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까요? 저 이제 아이싱크 브레인 C, M은 뭐냐면 이제 메디칼 시리즈입니다. 즉 디지즈 스페시픽한 바이오마커 시리즈고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바와 같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외래에서 간편하게 뇌파 기반으로 경도인지 장애냐 아니면은 그냥 주관적인 정상인데 주관적으로만 이렇게 느낀 상태인지를 분류하기 위한 경도인지 장애 판별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분당 서울대, 중앙대, 강원대병원에서 1차 임상시험을 마쳐서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 한 93에서 90% 정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세계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또 베리데이션 한 결과 역시 이제 센시티비티는 한 91%, 그 다음에 양성 예측률이 한 80% 정도 나오는 아니군요. 스페시피티가 80%, 그 다음에 양성 예측률이 한 96.2% 정도 상당히 릴라이어블한 그 데이터들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인지장애 이제 뇌파를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그래 당연히 노화가 되면 뇌파 느려지고 인지장애가 발생하는 건 뇌파가 원래 잘 잡는다는 걸 알려졌잖아. 뭐가 특별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임상적 진단으로 하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사실 인비보로 이거를 이제 영상 검사하려면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써서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태깅한 다음에 스캐닝을 하는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야 되죠. 근데 일단은 반복 측정이 너무 어렵고 비용이 비싸며 방사선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특정 기관에서밖에 활용할 수가 없는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MCI나 아니면 주관적 인지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다 스크린용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확진을 하는 데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개원가나 검센터나 이런 데서도 쓰실 수 있게 이런 장비와 더불어서 알고리즘을 개발한 게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골드 스탠다드로 해서 저희가 뇌파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이 결과를 한번 예측하도록 알고리즘 학습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시도를 해봤고요. 경도인지 장애와 SCD 두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학습된 거를 독립된 데이터셋으로 밸리데이션 해봤을 때 정확도가 한 81, 2% 정도 나왔습니다. 경도인지 장애 자체에 대해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90과 80% 정도 나왔고 경도인지 장애 전 단계인 이제 노말 인지 저하 상태에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92%, 75% 정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76건의 독립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밸리데이션 했을 때 민감도는 91%, 특이도는 77%, 오버럴한 애큐러시는 8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1차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이 얼마 전에 Frontiers in Computational Neuroscience의 이제 저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풀 버전이 이제 퍼블리시가 됐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로그인 하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이블의 데이터는 현재 지금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이제 투고가 되면 나중에 혹시나 다음번 웨비나 때 이제 그때까지 게재가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잠깐 몇 개의 케이스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밀로이드 펫에서 확증된 알츠하이머 디멘시아 환자인데요. 왼쪽을 보시면은 아주 세타파가 굉장히 이제 전체 코르티칼 영역에서 증가되어 있고 MCI 클래시파이어상 85% 이상 넘어서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로 판명이 되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이제 퀵 리포트 매핑에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간색이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전두축두 후두 두정 이쪽도 거의 한 자리 숫자로 나올 정도로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좌표상에 있어서도 우하방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주식할 때는 우상방으로 가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하방으로 가게 되면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경도인지 장애인데 아밀로이드 펫상 확진되어 있는 알츠하이머 환자입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1하고 세타, 즉 도미넌트 프레퀀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에 근접한 느린 알파파랑 세타파가 증가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MCI 클래시파이어 상에서는 60에서 75점 사이니까는 알츠하이머 경도인지 장애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리포트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저기 이제 울긋불긋한 빨간색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이런 히포캠푸스 그 주변 영역에 빨간색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 롭에 있어서의 표준 점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좌표상에 있어서 보면 이제 우하방 쪽으로 많이 근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도인지 장애는 경도인지 장애인데 알츠하이머 환자는 아닌 그런 패턴의 경도인지 장애를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 측두엽과 전두 쪽에 이 세타파가 증가되어 있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일전에 이렇게 휘플래시 인저리가 오셔서 이 TBI, 인다이렉트 TBI가 생긴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매핑 결과에서 보면은 이런 바일라테랄 템포랄 폴 쪽의 기능이 지금 딱 로컬라이징 되게 떨어져 있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사실은 보통 이제 마일드 TBI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검사에서도 이게 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브레인 매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일라테랄하게 대칭적으로 측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좌표도 보면은 이제 템포랄 럽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좀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비밀병기인 이제 뇌파 스캐너를 좀 한번 실착용을 하면서 앱상에서 한번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쓰면 됩니다. 저 가운데 그라운드를 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요 눈썹 위치만 잘 맞추면, 그리고 가운데 그라운드 영역만 위치를 잘 잡으면 1020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딱 잡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네. 이 지금 태블릿입니다. 이게 태블릿의 앱을 지금 PC로 연동시켜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화면에 점이 19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점이 전극을 표현하고 있고요. 전 지금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류를 흘러서 임피던스가 충분히 컨트롤이 되면 파란불로 바뀌게 되고, 나쁘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저 화면을 보시면서 잘 부착이 되었는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와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 일렉트로드임에도 불구하고 임피던스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탭상에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제 뇌파입니다. 이거 사생활인데요. 뇌파만 보고서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실 테니까 일단 뇌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한번 깜빡여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PPG입니다. PPG는 HRV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이 되면 이제 바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는데, 얘가 측정이 되면 이 데이터가 블루투스로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눈 뜨고, 자, 입을 다물어 보겠습니다. EMG. EMG 나오고, 그 다음에 눈 한번 깜빡여 보겠습니다. 네. 자, 스케일을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반대로. 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은, 제 오른쪽 위에 FP2 같은 경우는 약간 EMG 노이즈가 지금 같이 들어가 있고, 실제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시그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 타이머를 해가지고 미리 내가 예를 들어서 2분 측정하겠다. 그럼 2분 딱 타이머 해놓고, 끝나면은 바로 얘가 이제 자동으로 클라우드상에 업로드를 해서 바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측정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지하시고, 네, 한번 샘플 결과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저희는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태블릿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앱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면은 이제 측정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고, 주로 홍길동이가 이제 살아와서 측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저렇게 이제 지금 저 페리에탈 쪽에, 페리에탈 센트럴 쪽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이 많이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축두저가 두정엽 쪽이, 특히 두정엽 쪽이 굉장히 점수가 낮네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하방 쪽에 좀 가까이 있는데, 그래도 저 센트럴 쪽에서는 가까이 있는 데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다 정상이라 보실 수가 있고, 한두 개 정도가 조금 우하방 쪽에 많이 이제 갖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쭉 밑으로 한번 스크롤도 한번 해줘 보세요. 밑으로.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이제 저게 다 그 앱상에서 바로 측정하고 나서 이제 클라우드로 간 다음에 다시 푸시백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은 대부분의 분석 결과들이 다 이제 결과가 분석이 돼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에어 프린터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네,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출력할지를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프린터로 딱 연결을 시키던지 아니면 PDF로 다운을 받으면 출력을 해서 이제 또 손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앱도 개발해놔서 앱으로 링크를 걸어서 이제 앱으로 데이터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장비에 대한 시연을 마치고요. 저기 보여지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HRV 분석 결과지입니다. 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 분석 결과지도 이렇게 이제 같이 제공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분석 컨텐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비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들으신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싱크웨이브라는 뇌파 측정기로 뇌파 심전도를 측정하고 측정 데이터 연대 분석 결과는 보통 환자 진료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린 솔루션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진단 정보가 없는 전반적인 기능적 브레인 매핑 정보들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해석하시고 환자 증상에 매칭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임상시험으로 검증되어 있는 아이싱크브레인 M 시리즈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학습된 그 특정 질병에 대한 확률 점수를 제공해 줍니다. probability. 100%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럼 그 확률 점수를 가지고서 일정한 확률 점수 컷오프 이상 되면은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임상시험에서 90% 액큐러시로 검증이 됐다고 하면은 일정 컷오프 이상의 점수가 나왔을 때는 그 질병이 이론상으로는 한 90% 정도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임상적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상 유감스럽게도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세인데 지금 그동안 최근 들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보건 예산이 너무 코로나 쪽에 많이 쓰이게 되고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가 돼서 상당히 많은 신기술들이 좀 신기술이나 급여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 뇌파 장비 요거는 이제 사실은 똑같은 동등성 평가를 받아서 뇌파계로 등록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측정 프로토콜을 잘 활용하시면은 건식으로 측정하거나 습식으로 측정하거나 똑같은 수가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의사님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예. 예. 아이싱크웨이브는 지금 완전 건식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복 측정하다 보면은 이게 전극에 이물질이 붙기 때문에 한번 측정할 때마다 알코올로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측정하시는 피험자나 환자분들도 그라운드나 이제 기준 전극을 부착하는 거는 이 알코올 수화물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은 상당히 좋은 신호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LED 테라피는 저희가 이제 뇌파계로서는 이제 인증이 거의 끝났고요. LED 기능 저희가 추가 인증을 이제 할 예정이고, LED 테라피도 특정 전극 어느 부위에다가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얼마만큼의 주파수로 쬐줄 것인가를 다 앱상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하고 태블릿하고 앱은 다 세트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컨텐츠는 별도의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사용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차지가 되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분석 서비스랑 이런 아이싱크웨이브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타 건식 장비 중에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컨벤셔널한 뇌파계와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신호 품질을 내는 장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마 있었다면 많이 쓰셨을 텐데 불행히도 없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지금처럼 이제 소스 로컬라이징을 해서 대뇌 피질에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커넥티비티를 분석을 할 때는 이 1020의 표준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는 것이 에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그 1020가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머리 큰 사람은 전극이 다 이 위에 그냥 몰려 있고 머리가 작은 사람은 다 내려가고 이렇게 측정이 되면은 사실은 그걸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측정을 했을 때 1020가 유지가 되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를 구현했다는 것이 이 장비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굉장히 첨단 기술의 시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셔서 진료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웹심포지움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강의 진행해주신 강승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분들께서는 강의 화면 하단에 설문조사 버튼 누르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웹심포지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